안녕하십니까? 청담 김범기 행정사입니다. 초보 행정사 여러분, 개발행위 인허가 그 복잡한 절차 앞에서 혹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개발행위 인허가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야는 많은 초보 행정사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행정사 초보를 위한 제1부 개발행위 인허가 기본 개념 및 절차 중 5번째 시간으로 허가 신청 절차 준비에서부터 접수, 관계기관과의 협의, 심사, 그리고 최종 결과 통보 및 준공까지의 전반적인 흐름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얻고 단순한 서류 처리자가 아닌 진정한 전문가이자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발돋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개발행위 인허가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어 볼까요? 먼저 개발행위 인허가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개발행위 인허가란 우리의 소중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동시에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전 허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터전인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다양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석을 채취하거나 심지어 특정한 목적으로 물건을 오랫동안 쌓아두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특정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와 적합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변 환경 및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도 모두 개발행위 인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의 대상은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의 모든 건축행위 포함 공작물의 설치 인공 구조물 전반을 지칭하며 담장, 옹벽, 탑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토석 채취,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 물건 적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한 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및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에 따라 분할하는 행위 외의 토지, 분할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행위 인허가는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신청서 제출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은 관할 지자체, 즉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도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 담당 부서에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식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최신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서식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필요 서류 준비입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토목공사와 관련된 도면, 심지어 토양 오염 여부나 흙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흙 분석 성적서, 예상되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 방지 계획서,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 평가 등 사업의 종류와 규모,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서류들은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단 하나의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최근에는 정부24나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전자서명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다음 단계는 허가 기준 검토입니다. 제출된 신청서와 모든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토지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관련 법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의 개발 밀도나 기반시설 현황,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련 부서 협의입니다.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상수도, 하수도, 도로,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의 계획과 관련된 부서,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서의 안전 관련 협의나 교육청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검토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의는 개발행위가 단일 행정이 아닌 여러 부서의 복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나 지역의 중요한 개발 계획과 연관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개발행위가 단순히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계획과 조화로운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래 도시 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개발행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보완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의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도 정교한 절차를 거쳐 마침내 허가 결정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30일에서 90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정식으로 허가서가 교부되며 이는 이제 합법적으로 개발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발행위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허가받은 내용과 계획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준공검사를 통과해야만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나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며 비로소 모든 개발행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준공검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개발행위의 최종적인 완성도를 확인하고 이후의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사용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신청부터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 이용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 관리계획 등 각종 상위 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것은 주변 주거 환경과의 조화를 해치기 때문에 허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 수질 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역시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역별 허가 조건이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 특유의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조례는 국토계획법의 큰 틀 안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자료입니다. 초보 행정사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하고 실무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농지법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에서의 절토 및 성토에 관한 절차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형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에서 흙을 깎거나 쌓는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농로보다 낮은 농지를 대상으로 50cm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불법 성토를 방지하고 농지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만 농사 목적의 성토가 2m 미만으로 계획되어 있고 농지 개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농작업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개량의 경우에는 농지 개량 신고제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도 사업계획서,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흙 분석, 성적서 성토할 흙의 성분 확인, 그리고 혹시 모를 주변 농지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신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뢰인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학습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개발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행위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긴급한 재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도 즉시 가능합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행위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후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진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 개발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 절토 및 성토 작업 시에는 인근 농지의 일조권 침해나 배수 문제 등 심각한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농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 또한 행정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개발행위와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개발행위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세한 법령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주요 감사 결과와 사전, 컨설팅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감사원 사례는 실제 발생했던 문제점과 그 해결 과정을 보여주므로 간접적인 실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역시 관할 지자체의 시, 군,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법령 해석의 미묘한 차이나 지역 특유의 비공식적인 지침까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상황과 규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특정 사안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전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존경하는 초보 행정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발행위 인허가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접수, 관계기관과의 협의, 엄격한 심사,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통보와 준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개발행위 인허가가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얻으신 지식과 통찰은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는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청담 김범기 행정사가 언제나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복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행정사 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